지금부터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블록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마이데이터, ESG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 처리 순환 과정을 살펴보았었죠. 네, 추출, 저장, 분석, 시각화, 예측, 적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 때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 수집은 크롤링, 파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시각화가 R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파워 BI 등에서 이런 그 시각화가 많은 것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1세기 원유를 빅데이터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그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의 그 축적, 추출, 이런 거 획득에 사실은 그 방대한 어떤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섬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그 예측을 하는 데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그 해석 그 어떤 그 역량이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앞서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규모의 경제, 즉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런 그 1인 가구 수의 그 증가로 인해서 그 3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대안적 소비 모델로 이제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를 잘 살펴봐야 되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뤄보고 있는 어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석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그 원유를 빅데이터로 비유를 했었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DNA, ABC, ICBM 등에서 공통적으로 이 빅데이터가 언급이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되었다. 우리가 그 공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씩 쓰잖아요.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그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물질이나 혹은 시스템을요 개발하고 또 이렇게 적용, 운영하는 것을 공학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공학의 그 목표라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현재의 어떤 문제점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경영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그 빅데이터의 어떤 이러한 여러 순환 과정 등에 있어서 어떤 것에 이 리더십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 미래 예측하는 영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는 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 IT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리자들은 조금 방점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영자들의 그 책임은요, 바로 이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 높은 전문성이라든가 강한 실행력, 치밀한 설득력,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조조정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경기 좋을 때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IT 관점에서 이런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영 관리 시스템 이런 것이 부실했을 때는 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 혁신에 이르는 어떤 그 필수 코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뭐 실패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기업 문화로 뭐 정착을 시키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경영자의 그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 5만여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업체 분석 결과 약 86% 정도는요. 이런 위기를 사전에 충분히 뭐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결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미래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산업은 어차피 발전하면서 이 버릴 부분은 어차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어떤 그 위기 관리 능력, 치밀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즉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그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통한 그 어떤 의지나 경영 의지나 그죠, 철학 이런 것을 확고히 좀 지닐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한번 바라보면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빅데이터 많이 언급이 되었고 그죠? 뭐 OV도 언급이 되었었죠. 그다음에 블록 데이터. 네, 블록 데이터는 높은 연관성을 지닌 각종 데이터가 특정 플랫폼에서 취합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용어 하나가 나오죠. 다크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죠. 필요 없는, 쓸모 없는, 아직까지 식별이 안 되는, 즉 다른 데이터와 같이 연관성이 없거나 혹은 분석되지 못하는 이러한 무용지물의 어떤 그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빅데이터, 블록 데이터와 구분해서 이제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자, 데이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면 뭐 경찰에서 쓰는 병원 데이터 있을 거고요. 병원 데이터, 뭐 장기 교육부의 어떤 장기 결석 데이터 또는 뭐 유틸리티, 뭐 단전 단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각각의 독립적으로 빅데이터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그 각각 분리 운영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된 데이터를 그물망처럼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블록 데이터입니다. 자, 뭐 병원의 데이터의 뭐 폭행 흔적이라든지 교육부의 장기 결석자 명단, 유틸리티의 단전 단수 데이터, 그다음에 경찰 데이터에서 뭐 신고, 과거 폭력 신고 이런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는요, 적어도 고위험군의 어떤 사회 취약계층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러한 보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떤 그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그 지원, 사업자 등록 예측 모델을 구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 고위험군 뭐 말씀을 들으셨죠. 자, 뭐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자, 새 차 구매 의도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곳이 어딜까? 네, 정비소라고 되어 있죠. 이 상호 연관성 시너지 효과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실제 이제 이 고장이 좀 심각해서 실제로 수리하는 하는 것보다는 거죠. 이제 신차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은 뭐 이렇게 권장을 뭐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산업
전체의 영역에 있어서 이 고객 중심 이동 생태계 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동차의 그 메이커, 중고차 시장, 보험, 주유, 통신, 교통, 정비소, 폐차 이르기까지 굉장히 전방위로 다양한 산업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독립적으로 관리되던 데이터들이 어떤 그 통합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또 그리고 상호 연관성된 데이터, 블록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된다면요. 굉장히 많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오픈뱅킹 다 활용하고 계시죠? 과거에 어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데이터베이스화 통합되어야 됐을 것 같은 이런 것이 실제 상용화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그 통합 데이터베이스화를 늘 염두에 두면은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늘 이렇게 상호 연관성의 그 시너지 효과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DB 시너지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앞서 공유 경제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그죠? 또는 이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구독 경제, 즉 자동차 같으면은 계속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굳이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구독하자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타고 다시 바꾸고 그 제조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다시 되팔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쭉 구축이 가능한 것이죠. 제조사, 그 다음에 정비업체, 부품업계, 그 다음에 여러 유관 기관들, 그리고 보험업계,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자동차 산업의 직접 고용 인력만 약 39만 명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전방위 산업을 포함하면 1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이제는 저기 뭡니까? 경험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구독하는 이런 체제로 점차 소비 철학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이제 소비자의 몫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레몬 시장,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의 정보 비대칭을 의미를 하죠. 즉, 일반 사람들이 이 자동차의 고장 원인이라든가, 그죠? 부품 금액이라든가, 또는 공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보의 노출 정도가 굉장히 차이 나는 시장을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몬 마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소비자들에게 일단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됐을 때에는 훨씬 많은 투명한 데이터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업,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특히 이제 그 중고 거래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의 어떤 키로수라고 하든지 이런 거 사고 유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믿기 어려웠었거든, 그죠? 이런 거에 이제 블록 데이터화 시키고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블록체인화 시켰을 때에는 투명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어떤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는 혹은 각각 개별 정비업체에서 그냥 간단한 그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엑셀화 정도 시켜서 관리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봤는데요. 고객 서비스, 사회경제적, 기술 타당성 영역에서 구축 전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구축 전입니다. 동일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 파악이 불가능하다.
본인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 조회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제 차량에 대한 어떤 정비 이력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중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요, 과거 이전 소유자의 그 어떤 그 정비 이력은 전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요, 차량 주행거리 조작이 사실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고차 거래 시 어떤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요, 이 차종별 또는 부품별 이 내구성 파악이 거의 불가능했겠죠. 차종별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 어떤 고장, 그리고 이 부품의 어떤 그 수명이라고 할까요, 내구성 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그러한 그 품질 개량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술 타당성 측면에서요, 고장 사례별 원인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DB 구축 전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뭐 수리 견적 조회 등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정비소마다 이 천차만별인 이러한 그 견적에 대해서 과연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축 후를 언급해 보면은요, 자,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으로 다 통합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동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오픈 뱅킹 하듯이요. 자, 모든 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력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럼 오픈 뱅킹 할 때 그냥 한 앱에서 모든 본인 계좌의 잔액 조회가 바로 되잖아요. 자동 이체 스스로 그냥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정비 역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어떤 그 반복 정비 등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리 내역이라든지 수리 경비, 과거 모든 어떤 그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 조회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뭐 차기 정비 어떤 거 예정 일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본인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조치를 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의 데이터베이스화, 역조작 불가능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이 1차 정비할 때에 몇 킬로, 2차, 3차 정비할 때마다 키로수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정기 검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입력된 데이터가 역으로 조작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전체가 다 DB화 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한 군데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처럼 투명한 중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부품의 그 내구성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는 관점인데요. 특정 부품의 교환 주기가 동종업계 다른 차종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짧고 긴지, 즉 내구성 파악이 100% 가능하죠. 그러면 각종 이러한 것을 이제 그 통계의 어떤 그 기초 자료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고장 원인 진단의 신속화, 오진 확률 감소, 수리 견적 조회 가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고장 사례에 관련된 DB,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접근 권한을 조금 제한적으로 갈 필요성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열람하게 한다 했을 때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특정 영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또는 알아도 무방한 이런 영역까지는 오픈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야, 이런 고장 원인에는 야 이런 것이 원인일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정비소를 찾아서 어느 정도의 그 수리 견적이 가능한지의 예상 범위 내에서 예, 가서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어떤 원인을 안다고 하면은 그 어떤 불안한 심리를 훨씬 줄일 수 있죠. 앞서 말한 이 레몬마켓과 같이 정보 비대칭화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불필요하게 어떤 그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죠? 당장 수리를 요구하는 영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지연돼도 무방한 것인지, 또는 내가 새 차로 바꿀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수리를 미루어도 무방한지 등에 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요, 항상 통합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오픈뱅킹 뭐 앞서 간단하게 언급은 되었으니까, 그죠? 네. 계좌를 다 통합하는 서비스인 것이죠. 자, 여기 제가 포인트에 왜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블록체인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 앱을 쓰시고 여러 기업의 다양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포인트를 제공받죠. 이것이 각각 관리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매번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가요, 이런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죠. 또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굉장히 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어떨까? 이것을 또 조작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관점과 같이 이렇게 한번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블록데이터화, 블록체인화의 어떤 그 영역들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요즘 이제는 다양한 어떤 그 서비스가 필요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었죠. 서점, 뭐 커피숍, 뭐 카페, 미술작품 전시, 뭐 그리고 뭐 먹거리까지 있네요. 간식거리.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현재의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미래에 당연히 변화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기술을 즉 IT 접목을 통해서 빠른 어떤 그 완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T를 매개로, 그죠? IT를 촉매로 우리가 어떤 그 도화선으로 삼아서 쉽게 경영자들의 어떤 그런 파괴적 혁신을 향한 그런 의지를 좀 실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시나리오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 즉 과거와 좀 다른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의 그 실패할 확률 등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거래 중 뭐 카드 거래, 부동산 정보, 상가 분포, 인구, 직업, 학교, 교통, 공실률. 특히 이제 공실률을 뭐 따져 보았을 때 또는 카드 거래량을 따져 보았을 때 이 특정 지역의 그 성공 확률, 그죠? 그 현격하게 어떤 그 매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 분석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예측이라든가 현상원 분석 시나리오라든가 이와 같은 어떤 특정 목적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중앙 서버입니다. 이게 ISP라고 언급되어 있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의 중앙 서버를 클라우드라고 표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서 각종 데이터를 개인의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업자, IT 기업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버를 이 구름 모양의 이렇게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정의 1, 2를 해서 표현을 해놨죠. 먼저 인터넷이 들어가죠, 그죠? 인터넷상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ISP,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저장, 콘텐츠를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 2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구름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과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딱 한 가지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비용 절감이에요. 20, 30% 정도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일수록요, 이러한 IT 기술을 쓴다고 했을 때, 즉 ERP나 SCM과 같은 이러한 솔루션들을 쓴다고 했을 때에 비용 절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앞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었죠. 공유 자원, 가상화, 탄력성, 자동화, 과금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원 관점에서는 누구나 가입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하드웨어의 높은 자산 활용도. 내가 그 비싼 하드웨어를 일일이 다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망만 구축하면 되죠. 탄력성. 초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 없이 유동적으로 규모 확장이 가능하다. 내가 필요한 만큼 늘려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장 장치가 우리는 더 필요해.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용량을 다시 늘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설치, 설정, 제공 등 모든 작업이 수동 작업 없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용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내가 쓴 만큼만 기준으로 요금 지불을 하면 됩니다. 자, 서비스 모델에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핵심은 3가지입니다. SaaS, PaaS, IaaS라고 읽습니다. SaaS, 자,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인프라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내가 내 PC에 인스톨하지 않고 ISP 서버에, 중앙 서버에 접속만으로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ISP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것은 PaaS. 인프라, 즉 서버나 스토리지 시스템 등을, 저장 장치 등을 쓰게 되면은 이것은 IaaS라고 굳이 이제 구분을 조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시장은요, SaaS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일일이 깔지 말자 하는 거죠. 기업에서 대부분 다 쓰고 있으실 ERP, 직원이 1000명입니다. 1000군데 다 인스톨해야 쓸 수 있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인터넷만 접속해서
예, 사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시면 되죠. 결국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더라. 자, 이게 모델은 이제 세 가지 형이 있죠. 폐쇄형과 공개형, 중간 형태인 하이브리드 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폐쇄형으로 쓸 경우 그죠. 특정 고객 전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보안성이 강화가 되겠죠. 공개형은요, 불특정 다수 고객을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뭐 특징을 보셔도 폐쇄형과 공개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예시, 여러분들이 공개형에서 바로 이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같으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엔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비교를 했을 때에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빠른 추격자로서 따라갈 것인지, 여기에서 1위는 아마존이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자, 성숙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이 혁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1%의 개념 창조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이 시장 지배력의 경고성, 특히 IT 업계에서 이런 선점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른 추격 이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시장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초로 5G가 촉매제가 되고 AR, VR, 이 AR, VR을 합친 것을 이제 MR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두 개를 합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이러한 기반의 어떤 그 빅데이터 이런 것이 다 합쳐졌을 때에 결국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융복합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그 정의 중에 하나가요. 이런 온라인의 가상세계, 오프라인의 현실세계가 융복합한다는 개념을 넣었었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다양한 어떤 그 융복합의 개념을 늘 염두에 두신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전략 구사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자, 도입 현황 여러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법에 관해서 법제화나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니즈 변화를 1, 2, 3, 4차 산업혁명으로 한번 구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해요. 이 소품종 대량에서 다품종, 그 다음에 중년 개인 맞춤화 서비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표현을 앞서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 변곡점, 무의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총 6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죠. 먼저 우리가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자, 무인, 무감각, 무한, 무선, 무소유, 무정부. 이 무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다른 시각입니다. 자, 무인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더라. 그래서 IoT, 인공지능 이런 영역에요. 사람의 개입이 되는 순간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파와 S파 사이에 그죠?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었죠. 무감각,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이러한 예술 영역에서조차도 이 사람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것까지도 대체가 되고 있는
무의 시대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무한입니다. 정보와 거래량이 무한대로 확장되었다. 네. 바로 IT의 힘은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의 양도 무한대로 늘어나고, 그러한 것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장 가능하더라. 무선입니다. 여러분 평창 드론 오륜기 보셨죠? 그 많은 드론이 동시에 쫙 떠서 어떠한 그 형체를 이룬다는 것이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처럼 이제는 그 유선을 완전히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무선의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더라. 무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연결이 주된 공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 공유라고 하는 좀 표현을 언급을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유, 그게 기존에는 당연히 이제 소유를 했습니다만 이제 구독 형태로 공유의 개념으로 점차 이제 바뀌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유 경제라고 하는 표현이 새로 또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혹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다소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미래 비전, 즉 국가에서는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한 산업의 각종 그 규제를 철폐해 주는 방향으로 측면 지원을 했을 때에 기업은요 당연히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믿는 그런 확신한 하에 투자를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6가지 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클라우드에 그 문제점은 없을까? 중앙 집중화, 즉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뭡니까? 바로 이 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주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관점을 또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UCT,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기 위해서는 정보를 단순 공유가 아닌 정보를 가공해서 어떤 분석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스마트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완전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데이터 기준에서 중앙 집중화를 분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 반대의 개념입니다. 한 군데 모았을 때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자, 블록체인의 가치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성, 투명성, 무결성, 신뢰성,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모든 노드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되어 있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추후에 다시 언급이 될 테니까요. 모든 어떤 연결, 고리, 즉 노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명하고 무결해야 된다. 정보 공유로 인해서 숨기는 항목을 제거시키고 원장 기록 정보를 증명으로 정보 조작을 해결할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다, 무결하다, 즉 미변조가 불가능하다 용어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뢰성이 확보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앙에 통합되어 있는 반면 블록체인은요
탈중앙화를 지향하게 되죠. 그래서 분산 처리된다. 따라서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자, 여러 IT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블록체인, 거기에 두 개를 이제 합칠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경제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이야기했었죠. BYOD는 자기가 필요한 기기를 본인이 소유하고 다니는 겁니다. 즉 디지털 노매드를 우리가 앞서 언급을 했었죠. 자, 이와 같은 것. 그 다음에 패키지형 소프트웨어가 소멸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이런 게 점차 소멸되고 있죠.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됐을 거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PC 시대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즉, 이 OS 윈도우,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죠? 뭐 안드로이드나 뭐 이렇게 iOS 이와 같은 OS 윈도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시대로 점차 진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경제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지향하는 점이 세 가지 돼 있죠. 비용 최적화, 민첩성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클라우드 앱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점차 개발해 나가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클라우드 경제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원천, 넓은 의미로 이제 마이 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동강, 이 대동강 물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우리가 공공재의 소유권, 뭐 사회 구성원 전체에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대동강의 물을 용기에 담아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수익은 누구의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뭐 사회 구성원 전체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현실적으로는 용기에 담아서 판매한 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일반적이죠.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을 있다. 특히 데이터의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데이터의 원천 관점에서는.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 등이 바로 넓은 의미의 마이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자, 웹서핑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가공을 하겠죠.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했을 때에, 즉 상품화해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수익은 누구의 소유일까?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에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기준에서는 엑스모빌과 같은 석유 관련 기업이 많죠. 그렇지만 10년 뒤에는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으로 쭉 바뀌게 됩니다. 자, 2021년 9월 기준에서도 역시 IT 기업들이 상위 랭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데이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디지털 시대에 뭐 세 가지 법칙 하면 무어의 법칙, 맥칼트의 법칙, 뭐 밴드위드의 법칙 또는 쿠미의 법칙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무의 법칙은 앞서 한번 했었는데요. 컴퓨터 성능이 가격 변동 없이 이렇게 2배씩 증가하는 맥칼프의 법칙은요. 바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따라 증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관련 특히 이 기업들이 초창기에 여러 무료 서비스 등을 통해서 회원 확보에 주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회원 수가 확보되고 나면은 그때의 가치는요, 단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제곱에 따라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회원 확보에 주력하는, 즉 맥칼트의 법칙이 적용 가능합니다. 밴드위드의 법칙, 뭐 일정 기간 동안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최대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트래픽 사용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보통은 월 3만 원 정도의 이 사용료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 트래픽을 쓰게 되시죠. 그러면 물론 단위는 다릅니다만 여러 이 공공 혹은 또 여러 이 IT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 특히 이런 그 동영상과 같은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용량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전송하면서 내는 그 비용이 과연 합당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쿠미의 법칙. 기기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8개월마다 2분의 1 실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요,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다시 회수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리고 기존에 대비해서 이 에너지 사용량이 갈수록 저감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에너지 이러한 그 쿠미의 법칙에 적용이 된, 즉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우주로의 희망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권 없이 사용하게 되는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뭐 사이트를 쓴다고 했을 때 일부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쓰고 있는 사이트를 내가 이용한다면요, 왠지 모르게 소외당하는, 나도 당연히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점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그 독과점의 피해는 결국은 소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점의 문제에 이 스타트업 기업의 한계를 언급을 해두었죠. 아무리 좋은 제품, 가성비, 가심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새로운 시장 진입에 굉장한 철벽이 쳐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에는 기존의 독과점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특히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은요, 이런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를 통한 수익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상에서 나의 활동으로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다. 그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그 정보를 수집 후 팔거나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때 나에게 그 사실을 적어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특정 지역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검색 키워드를 서핑을 했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맛집 정도를 검색을 했겠죠. 그러면 수익 구조상 내가 클릭한 그 횟수에 따라서 총 클릭 횟수에 따라서 그 검색 사이트에 과금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실제 노동은 누가 제공을 했냐는 겁니다. 내가 그 웹상에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죠. 즉 가볼 만한 곳, 맛집 등. 그러면 내가 그곳에 실제로 관광을 하고 그 맛집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둘러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검색 사이트 회사에 제공되었을 그 맛집에서 제공했을 이 노출 횟수에 따른 비용, 수익. 실제 노동은 내가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로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시각입니다. 마이데이터의 관점이에요. 자, 그 정보를 수집 후 팔거나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때 나에게도 적어도 그러면 그 사실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러한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을까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놨죠. 첫 번째, 노동입니다. 내가 움직여서 시간이 투자된 검색 키워드. 자, 수익, 특정 기업의 광고로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수익 일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스템화를 시키는 것이죠. 정보의 수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사용권을 케이스별로 양도하는 방식의 시스템화를 하자. 즉, 내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수익에 대한 권리 혹은 적어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것을 시스템화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시스템화가 가능할 것인가? 바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제공자가 있겠죠? 데이터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이 협동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 일부는 다시 뭐 사회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그 수익으로 또는 그 어떤 그 복지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 에그포비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이 시스템이 적절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실명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네이버에서 왜 에그포비아를 검색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앞서 제시한 이런 협동조합의 데이터의 인공지능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즉 네이버 인공지능 그 시스템이 이 소비자의 그 심리를 분석할 수 있겠죠. 아, 에그포비아, 즉 기존의 어떤 그 달걀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런 것으로 자유로운, 즉 피프로닌이네, 그죠?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네요. 이러한 그 계란 정보를 그래서 특정 기업 유통업체에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요, 내가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계란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네이버 수익의 일부는 나에게도, 즉 나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계란, 신뢰할 수 있는 계란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수익의 일부는 나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다소 뭐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는 이러한 그 마이데이터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요? 바로 블록체인화 영역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하시게 되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될 예정이니 뭐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미래에 많은 활성화가 될 하나의 영역으로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데이터의 데이터 개방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사전 정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죠. 은행을 생각해 보시면 은행에 나의 여러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과 연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을 했다고 했으면 그걸로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화된 것에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주권이 생긴다. 왜? 내 데이터로 만들어진 정보, 거기에 따른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특정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공유한다든지 익명으로 처리된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물론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 이러한 기술력은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개방성이 중요하다. 특정 기업만이 독점하고 있을 때의 폐해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스타트업 개념으로 접근해 봤을 때에 기존의 업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이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요,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익명으로 처리된 것은 보호를 하면서.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한 당사자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왜요? 내가 수익의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왜? 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권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데이터 협동조합과 같은 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ESG 경영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죠. 네. 4차 산업혁명에 여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ESG의 개념도 부각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거기에 지속가능 경영,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였을 때 결국 이런 것은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겠죠. 거기에 ESG 이 평가라고 하는 관점에서요, 우리가 IT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여러 정보를 가시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ESG 데이터 분석, 여러 기법을 통해서 지수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ESG 경영은 E 환경활동, S 사회활동, G 지배구조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을 조금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활용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 탄소 저감의 노력을 어느 정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런 것은 전체 물류 파이프라인인 이 공급망 관리에서도 서로 연동해서 작용이 가능할 겁니다. 사회활동에서 앞서 우리가 언급된 CSR, CSV 등의 개념과 서로 연동을 시켜서 직원 교육, 재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데이터 보안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지표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지배구조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 일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내용 등이 바로 이 지배구조 영역에서 평가 항목으로서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줬을 때에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고 따라서 고객 충성도와 기업 이미지 등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 관점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 ESG 경영의 일환인 탄소넷 제로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넷 제로, 말 그대로 친환경 경제 선순환고리로서 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이 플라스틱이 이 사회 어떤 전 세계적인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것을 충분히 내가 우리 기업이 줄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 평가 항목의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는 이제 상식 용어로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워싱, 즉 실제로는 이러한 탄소넷 제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린 경영에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효과 없는 그냥 단순 광고를 홍보 효과 정도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그린워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친환경적인 이러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업은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로서 충분히 이러한 탄소넷 제로에 관한 것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